2부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 하루에 100명꼴로 느는 것 같습니다. 구독이요. 여러 가지로 작업이 아주 치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뉴스 브리핑이 음해를 했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했거나 가짜 뉴스를 말을 했다면 뉴스 브리핑을 폐쇄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정상대로 운영되도록 방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장난을 치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측에서도 뉴스 브리핑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을 하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말라 죽이기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설명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뉴스 브리핑 측에 도움을 주실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가를 지금 저희들이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 자문을 좀 해 주실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아는, 그리고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매크로를 돌리는 집단을 적발해 낼 수 있는 분을 좀 찾습니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처음부터 경제 문제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가 올 연말 정도부터, 원래는 올 봄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봄부터 사실상 경제 위기지요. 그런데 연말쯤에 금융 위기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위기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올해 5월달쯤 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재작년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5월달을 넘기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고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다. 이거 한국 경제로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내부적인 일 이외에도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국에 몇 남지 않은 그나마 잘 나가는 대기업을 우리 쪽에 쓸지 미국 쪽에 쓸지 중국은 압박하고, 미국은 또 미국 쪽에 서서 중국과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 연말 넘기기 전에 금융위기가 문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어제 일가족 4명이 또 자살을 했습니다. 시흥에 차가 잘 안 다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이면 도로에서 그랜저 안에 81살을 드신 분과 또 부인은 77세, 그리고 딸은 54세, 아들은 50세, 이렇게 일가족 4명이 지금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부인과 딸은 사업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자영업 이런 걸 했던 것 같고, 아들은 임대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들이 빚이 많이 지게 되어서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예 미혼이고 딸은 결혼하고 이혼해서 나이 든 아들, 딸 부부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 앞으로 아마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유행의 가정의 그림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을 져서 일가족 4명이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했고요. 또 어제는 신도림역에서 오후에 한 분이 이 지하철 안에 대피소에 들어있다가 열차가 오니까 그대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기는 그야말로 가게 개인의
부채가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금융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7년에 있었던 IMF 사태는 그야말로 그것은 기업들, 상업적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부실한 대출을 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환 위기를 이렇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외환에 대한 이 조달이 문제에 부딪히면서 IMF 사태로 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때는 기업 부채가 그런 사태를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 부채가 아니라 개인 가계 부채가 지금 금융위기를 만드는 원인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래 심각한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적은 70년대 때 두 번에 걸쳐서 1차, 2차 오일 쇼 끝에 엄청나게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같이 작동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악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뭐 지나갔으니까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은 물가가 순식간에 엄청나게 오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쌀값도 오르고 또 이자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민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결국 2차 오일 쇼 끝에 11.25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불행한 사건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97년에 있었던 IMF가 두 번째 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는 사실은 한국발 위기가 아니라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생해서 한국이 환율 위기를 겪을 상황이었죠. 그렇지만은 뭐 그 당시 키코라고 해서 환해지 들어갔던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금융위기에 이렇게 봉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건이고 뭐 작은 것까지도 얹은다면 세 건인데 세 번째는 국민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었다. 영향이 아주 작고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IMF보다 훨씬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되는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가 곧 제가 볼 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기가 올 연말 정도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조 현상으로 지금 곳곳에서 일가족 자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그 시흥에선가 또 일가족 자살 사태가 있었죠. 4명이요. 그리고 또 의정부에서 자살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자살 사태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빈발하는 이유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영업에 뛰어들었던 이 중산층들이 지금 자영업에서 완전 실패를 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지금 자살이 빈발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이번에는 가계부채발 위기일 거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올 연말이냐?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문 정권의 소주성이 그냥 놔둬도 자영업자들이 한마디로 내수가 없어서 버티기 어려운 부분에 결정타를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이나 투자도 아주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출, 투자, 내수 같은 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업률이라든지 그리고 고용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조들의 지금 강경투쟁 그리고 한국이 몇 남지 않은 경쟁력이 있던 분야 예를 들자면 반도체 또 차, 석유화학, 철강 이런 분야에서 조선도 포함될 수 있겠죠. 지금 차례차례로 다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반도체였는데 최근에 지금 경상수지 적대자에는 반도체의 부진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위기는,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만 올 것이냐? 금융 위기만 오게 되고 나머지 한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곧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2, 3년 안에 회복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금융 위기를 겪더라도 그래도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조금씩은 살아나는 모양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금융위기를,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조차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이게 동시에 겪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게 되고 한국 산업 전반적인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재벌회사가 있고 거기에 1, 2, 3차 협력회사가 있고 하청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기업 자체가 지금 그야말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밑으로 있는 회사들은 줄줄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또 기업들이 겨우겨우 그야말로 상장회사 중에 3분의 1이 이자를 못 갚는 버려서 좀비 기업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들은 그 금융위기에 놀래서 이제 대출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건건히 버텨가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IMF 때도 수많은 기업들이 흑자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IMF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굉장히 더 어렵다는 거죠. 그때는 성장률도 5에서 6 이런 고도 성장을 할 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꿈과 같은 거죠. 근데 지금은 1%대 성장률로 올해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것도 정부가 플러스 장난하는 걸 빼면 사실상 0%의 성장에 가까운 지금 결과를 낳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실업률도 낮았고 또 더 나아가서 일부 대기업들, 대우, 한보 같은 회사들 빼고 나머지 대기업들은 상당히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겪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은 IMF를 거치고 나면서 한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죠. 각 분야의 산업별로 통폐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에 사실상 구조조정이 외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중에 좀비 기업들은 퇴출되고 또 대기업 모양새를 갖춘 한국 2위의 굴지 대기업이라도 이렇게 퇴출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금융 간에 또 정치 간에 이런 관계에서도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살아남은 대기업들 중에 일부는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그때 만들어졌죠. 만약 삼성이 그때 삼성 자동차를 안고 계속 갔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여러 회사들이 계속하고 있었더라면, 자, 건설회사들을 상당히 구조조정하지 않았더라면, 다음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슨 기아니, 대우 이런 회사들이 다 이렇게 남아서 한국의 캐파에 대여섯 개의 이 자동차 회사가 경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IMF가 그야말로 일부 분야에서 잘못 벌어진 일로 전체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겪게 될 금융위기는 그때와는 다르게 기업 전체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단계의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어요.
자, 내수, 수출, 투자 이런 모든 부분에서 기업 전체가 완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고용률부터 전체 수치,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등이 다 나쁜 상태입니다. 자,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지금 꽁꽁 얼어 있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계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한다. 가계발 금융위기가 뭐냐?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어서 자영업을 했거나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어서 아파트를 샀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가계발 금융위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가계발 금융위기,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해서 그것이 터져나갈 때 그때 이제 벌어질 위기의 모습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 것인가. 자, 지금 2차 금융, 3차 금융부터 신협이나 저축은행 또 각종 대부기관 등에서 지금 부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자들이 속출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살자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전 가족이 자살을 선택한다라는 공통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금 어제 대외 여건에 따른 경제의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문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경제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세 지연 우려를 공식화하면서 낙관적인 경제 상황 인식에서 돌아섰다.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뻔뻔하지요. 문재인이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윤종원 입으로 저 말을 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본 세력,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이야기하며 물들어올 때 노저라는 둥부터 시작해서 통계와 현장의 차이가 지금 격차가 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종원은 그저께 간담회를 갖고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미중 통상 마찰이 확대되고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 만약에 미중 통상 마찰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가 건강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중 통상 마찰에 의한 데미지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다고 제외하고 한국 경제가 멀쩡합니까? 없어도 경제 위기는 오는 거예요. 금융 위기는 오는 거예요. 미중 통상 마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조금은 빨라질 수 있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금융 위기를 초래할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입니다. 문재인은 미중 무역 분쟁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기화 될 것 같아. 미중 무역 마찰 때문에. 자, 설령 미중 무역 분쟁에다가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떠넘기는 지금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도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전망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하방이란 말을 10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경제수석을 통해 경제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의 분간을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슬쩍 물러서면서 그동안에 자신 있다, 문제없다라는 태도에서 이제서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 노림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추경을 해달라고. 문재인이 어제 오슬로로 나가면서도 추경 했는데요. 추경해달라고 하는 소리고, 다른 하나는 이 지금쯤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말을 이제 해야지. 지금도 안 할 경우에는 나중에 그야말로
IMF 때 YS보다도 더 멍청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슬금슬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정책에 최우선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슨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니 미래차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규제 샌드박스,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내놓겠다 하지만은 IMF 분석 결과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소득 주도 성장 변화 가능성은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간에 청와대가 했던 발언을 좀 들어봅시다. 저희는 올 4월 29일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2분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 그래서 또 5월 9일에는 문재인이 뭐라 했는가 하면 2분기부터는 상황이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뻥을 쳤죠. 5월 19일에는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라는 자가 지금 상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은 시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상황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5월 28일에는 문재인이 홍남기 부총리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추가 경정 예산의 신속한 통감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함께 기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지금 가만히 놔두고 정부가 좀 투자해라 해도 안 합니다. 기업은 귀신같이 돈을 써야 될 때와 쓰지 말아야 될 때, 딱 쥐고 앉아 있어야 될 때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을 해서도 안 되고 설비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바탕 좀 있으면 퍼펙트 스톰이 지나올 건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 그때 가지고 있는 돈으로 헐값이나 망해버린 회사나 기술들을 사들이고 빌딩이나 건물을 사들이는 게 낫다. 그때 또 투자를 확대하는 게 낫지. 지금 경기가 이렇게 경기 순환설이라고. 자,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을 때 이 주류 경제학,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말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는 저절로 가만히 놔놓으면 최적 상태로 가게 되어 있다. 사고 안 난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고가 나버렸죠. 그들의 거짓말이 틀렸습니다. 그때 이제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 무명의 민스키라는 경제학자인데 그게 아니다. 경제는 자꾸 순환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상승기, 하반기, 침체기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다시 회복기, 그리고 상승기 올라간다. 이런 이론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것이 먹혀들었죠.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경제가 누가 보더라도 하반기에서 이제는 완전 이제 최악의 침체기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침체기로 접어드는데 누가 돈을 풀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전부 불료불급한 부동산을 팔고 고용을 줄일 만큼 줄이고 그리고 무게를 빼서 슬림하게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의 삼바 조사 등이 지금 집중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윤 잡아온다는데 그것도 또 삼성 겨냥하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여러 기업인들이 지금 수사선상에 서 있지 않습니까? SK 채트원도 조금 수사선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가계 부문과 기업 부문, 국가 부문 세 가지가 모두 트리플 리스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가는 문재인 존재 자체가 지금 리스크예요. 문재인의 주 52시간 최저임금부터 반기업적 형태요. 그리고 또 특정 기업한테는 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경제 정책 자체가 지금 위기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북한과의 비핵화도 지금 한국 경제 리스크 요인인데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기업들 자체가 역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고 하나도 멀쩡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계는 역대 최대의 1600조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속에서 지금 2차, 3차 금융부터 무너져 가는 모습이 지금 속출되면서 머지않아 1차 금융권에도 가계발 금융위기의 조짐이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위기가 오면 몇 년쯤 가냐? 제가 볼 때 4, 5년은 가게 될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냐? 한국이 무슨 미래 산업, 4차 산업, 혁신 산업에 뛰어들어서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저는 한국이 이야기하는 혁신이니 미래니 4차가 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적 규정에 의해서 이름 붙인다고 그것이 4차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과연 4차 산업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디에 갖추고 있는가? 국가 시스템이 그런 경쟁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면 인력 풀에서 그런 경쟁을 갖추고 있는가? 기업에서의 지금 하는 이 행태들이 그걸 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4차 산업이니 혁신이니 하는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 경제 위기가 일본처럼 한 20년 갈 가능성이 있고 한국 경제를 거의 초토화시킬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일본에는 없는 북의 리스크라는 것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없는 정치 리스크라는 것이 한국에 별도로 있고요. 한국 국민들의 솔직히 말하면 좌파, 우파의 그런 갈등 리스크라는 것이 국민성 부분이 또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에는 없는 대북 리스크, 정치 리스크, 국민성 리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제가 볼 때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거다. 이제 어떤 위인이 나타나서 한국 경제를 바닥부터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보수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규제 혁신이나 더 나아가서 규제 샌드박스 또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규제 완화 이런 수준으로 이 지금 기업이 살아날 거냐? 그것도 뻥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좀 가소롭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을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정리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